자, 아무튼 여러분, 라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방구석 독서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달 말일 마지막 일요일에 있는 방구석 독서 모임. 벌써 수십 회째를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책을 다뤄왔습니다. 늘 이제 뭐 해외 문학도 다루고 한국 문학도 다루고 다양한 뭐 문화권의 다양한 대륙권의 다양한 작가들을 좀 비중 있게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던 모임이고요. 사실 이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에 노벨문학상이 보통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1월에 11월 모임은 아무래도 노벨문학상 작품을 하는 게 제일 좋지. 10월에 바로 하기에는 이제 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래서 발표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 달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국내에 번역이 있다면 해야겠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고, 아마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도 감격스러운 소식 덕분에 번역작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번역작을 찾을 필요가 없는, 이미 너무나 많은 책이 국내에 나와 있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도 구하기 힘들었던 그 당시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 작가 것보다 더 구하기 힘들었던, 너무나 많은 판매로 인해서 이제 한강 작가가 2024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저 역시도 11월에 모임 도서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저는 이제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몇 권 정도 빼고, 아마 절판된 거 한 두세 권 빼고는 대부분 갖고 있을 거예요. 뭐 동화책 포함해서 대부분 갖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기쁜 마음으로 다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이만큼 쌓아서 일일이 다 그날 발표를 들으면서 줄줄줄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뭐 히라버 시간도 우리가 한번 이 모임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히라버 시간도 제가 너무 한강 작가를 좋아하니까 히라버 시간도 그때 우리가 디 에센셜 나온 기념으로 아마 모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번에 모임을 할 때는 어떤 걸 할까, 히라버 시간을 한번 했었으니까 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한강 작가의 입문작이라고 하면 늘 추천드리는 작품이긴 한데, 검은 사슴을 진짜 좀 무게감 있게, 한강 작가의 첫 장편이고 좀 길이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굳센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본다면 충분히 너무나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검은 사슴을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죠. 맞아요. 아까 안 그래도 이야기해드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작품 중에 무엇을 추천하냐는 질문을 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은 받아요. 입문하시는 한강 작가의 작품, 당신의 작품을 읽어볼 독자들에게 어떤 걸 먼저 추천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작가들이 나름의 대답을 늘 하긴 하는데,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야기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좀 애매해요. 왜냐면 작별하지 않는다만 언급하지 않았어요. 몇 권을 다 언급했거든요. 흰도 언급하고 소년이 온다도 언급하고 히라버 시간도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작별하지 않는다도 언급하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아무래도 제일 근간이잖아요. 제일 최근에 나온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뭔가 우리가 같이 한강 작가를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짧거나 아니면은 이미지가 뚜렷한, 그리고 내용이 좀 더 쉬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작별하지 않는다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를 다시 읽으면서 역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좋다. 늘 읽을 때마다 좋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은 늘 읽을 때마다 너무 좋다. 모든 문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작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읽으니까, 옛날엔 저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을 때 옛날에 조금 약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앞부분이 특히나 이제 읽어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일부 부분이 이제 인선의 집으로 가는 부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약간 새들이 나오고 혼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망설인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좀 더 확실히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나중에도 이야기해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한 말이지만 두 번, 세 번 읽으세요.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책이든, 근데 마찬가지 한강 작가 작품뿐만이 아니라 두 번 읽을 때는 정말 달라요. 작품이 정말 두 번 읽을 때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고, 내가 그때는 어렴풋하게 느끼거나 어렴풋하게 이미지를 상상했던 것들이 훨씬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한번 나는 어느 정도의 얼개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 늘 이제 책을, 여러분들 어떤 책을 정말 좋아하고 어떤 작가를 알고 싶다, 어떤 작품을 좀 더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다른 방법 사실 없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물론 중요하거든요. 근데 2번, 3번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2번, 3번 읽는 게. 꼼꼼하게 읽는 것도 좋은데, 그 꼼꼼함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의식적인 노력이긴 하죠. 근데 그냥 편하게 2번, 3번만 읽어도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채식주의자를 보통 입문작으로 잘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너무 좀 기괴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좀 많기도 하고, 좀 바로바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약간 그랬었거든요. 근데 문장 자체는 너무 좋으니까, 한강 작가가 선사하는 이 이미지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이 이미지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쓰지라는 생각이 절로 나오는 이미지들, 또 문장들이어서 그거 자체는 너무 좋지만, 저 역시도 처음 읽을 때는 뭔가 좀 약간 버겁다.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에서 보통 이제 이 작별하지 않는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년이 온다는 이것보다는 훨씬 딱 와닿는 작품이란 말이죠. 여러모로 사건의 어떤 관심도도 그렇고, 배경,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묘사라든지 서술 형식도 훨씬 우리에게 빡 와닿는 부분들이 있긴 해서, 작별하지 않는다는 아무래도 이 제주 4.3 사건을 다룬 만큼 좀 낯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거리감이 있게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번이나 읽으셨어요? 와, 저도 한 번 더 읽어야겠다 지금 최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읽으면 분명히 또 다를 것 같아요. 한 2번 읽은 것 같은데 또 읽으면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르다기보다는 더 라고 더 그 가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한강 작가에 대한 이야기, 한강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이미 그 수많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수많은 그 유튜버들이 많이 준비를 해왔고, 많이 영상이 정말 잘 정리된 영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강 작가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리기는 이미 너무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한 것들은 이야기해드리게 하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슥슥 넘기면서 좀 더 이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한강 작가가 1970년이시죠. 70년생이시죠. 70년생. 겨울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 배경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한강 작가의 작품에서 좀 여름 아니면 겨울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겨울 배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늘 추워요. 한강 작가 작품은 약간 뭐랄까, 코트가 기본인 것 같고, 내가 볼 때 한국의 겨울 날씨면은 코트가 아니라 패딩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뭔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고, 주변이 눈이 덮여 있거나 회색빛 풍경이 많고, 이제 좀 추운 풍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읽어보시면 너무나 눈이 가득한 추운 배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다른 작품들, 흰 같은 작품에서도, 이 작품 흰이라는 이 작품에서도 늘 이제 이 눈 풍경이라든지 흰 것들의 이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검은 사슴이라는 작품,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 꺼낸 게 아닌데 항상 옆에 두다 보니까, 검은 사슴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이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어떤 골짜기를 찾아가는데, 어떤 마을을 찾아가는데, 그 마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눈이 뒤덮여 있는, 눈 속을 뚫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한 대로 사실 눈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눈의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힐러버 시간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문장 이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힐러버 시간에서도 정확한 문장을 제가 외우진 않아요.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네, 여전히 좀 어떤 이미지로 대략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침묵이라면 비는 끝없이 내리는 질문인지 모른다, 이런 문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의 이미지는 항상 어지간하면 한강 작가 작품에서 등장하는 편이긴 합니다.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름도 물론 등장하지만, 그리고 이전에 작별이라는 단편도 그랬고, 그 이전에 또 역시 황순원 문학상을 받았다고 했던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도 그렇고, 그래서
1970년생이시고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지 늘 겨울 풍경을 좀 상당히 많이 쓰시긴 합니다. 한강 작가 본인도 인정하는 바긴 해요. 보면은 늘 자기 작품에서 여름 아니면 겨울이 있는데 겨울이 좀 많이 눈을 상당히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강 작가는 원래 시로 등단을 하셨고요. 시로 등단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설로 또 이제 상을 받게 되면서 처음엔 시로 등단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엔 소설로 주로 이제 많이 내셨죠. 그러다가 이제 2013년인가 소설이 아닌 이제 시가 한번 나오죠. 그게 이제 책을 다 갖고 와야 되나? 서랍의 저녁을 넣어두었다였나요? 그 시집이 한 권 나오죠. 근데 최근에 그 다른 북토크 영상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시집을 내달라는 이제 독자들의 어떤 요청, 시집이 또 나오나요? 이런 요청에 대해서 한강 작가가 아예 시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고 나서 쓸 때쯤에 쓰고 나선가 이때쯤에 다시 한번 시를 썼대요. 그래서 뭐 언제 나올진 당연히 모릅니다. 이거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인데 시 자체를 아예 안 쓰신 건 아니고 그동안 한동안 못 쓰고 있다가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서 다시 쓰긴 했다. 만약에 이제 충분한 볼륨이 모이게 되면은 또 시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한강 작가의 시집이 나온다면 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 겁니다. 근데 시를 잘 읽진 않는데도 그래도 살 겁니다. 갖고 있어야죠. 이게 뭐 아시잖아요. 어떤 컬렉션이 20권이 있는데 19권을 갖고 있는데 그 한 권을 안 살 수 있습니까? 컬렉션인데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저는 아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시로 등단을 했지만 소설로 이후에 쭉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실상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뭐 여수의 사랑, 뭐 이미 뭐 KBS나 이런 유튜브에 한강 작가의 옛날 영상 발굴 같은 거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저도 아직 보진 않았거든요. 보고 싶은데 그 약간 앞부분만 살짝 봤는데 한강 작가가 와, 너무 앳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나 누구나 젊은 시절이 있잖아요. 여수의 사랑 그 나올 그때쯤에 여수 여행 갔던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와 한강 작가 진짜 젊음이라는 건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 뭐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그 뭐랄까 늘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나긋나긋할 것 같은 한강 작가가 젊음을 가득 안고 있는 그 여수 풍경을 배경으로 한 그걸 보니까 이상하게 느낌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상들도 그렇고 최근에 막 뭐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 진행했던 영상, 뭐 했던 영상, 뭐든 이렇게 다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은 이미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외문학상이 발표되고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사실 오히려 일부러 좀 안 보는 편이긴 해요. 나중에 아껴봐야지 하다가 한참 뒤에 보는 편이긴 한데 그런 영상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강 작가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영상들을 옛날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거나 이러진 않고 거의 작품으로만 만났는데 이렇게 영상 자료로 남아있는 한강 작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또 저는 한번 날 잡고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앳된데 똑같아요. 눈매고 표정 뭐랄까 뭐 모든 것이 분위기는 똑같아. 뭐가 다른지 진짜 그 기본적인 분위기는 똑같은 것 같아. 정말 저도 그럴까요? 저도 한 10년 전, 20년 전에 제 영상들은 없죠. 유튜브를 그때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를 제가 10년, 20년쯤 하긴 어렵겠죠. 솔직히 유튜브를 20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6년차 뭐 이렇게 돼가는데 한 10년쯤 혹시 그때까지도 제가 살아있다면 그 첫 초창기 제 영상을 보면서 이때 젊음이 있었구나. 이때 그래도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네. 어떤 분위기는 비슷하네. 이렇게 느낄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영상들까지 보게 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강 작가가 여러 작품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뭐 소년연다도 그렇고 이제 뭐 여수의 사랑도 그렇고 바람이 분다 가라도 그렇고 그대의 차가운 손도 그렇고 많은 작품 꽤 생각보다 작품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걸로 이야기하자면 역시 소년연다가 아닐까 싶어요.
채식주의자도 물론 빼놓을 수 없긴 한데, 한강 작가에게 있어서는 채식주의자는 본격적으로 한강 작가가 이제 진짜 약간 와 뭐지 이 작가라고 확실하게 대중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주었다면은, 소년이 온다부터는 한강 작가 개인에게 좀 많이 변했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한강 작가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있어서, 작가라는 삶에 있어서나 이 소년이 온다 이후로 많이 좀 뭔가 변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 이전의 작품을 보면요, 확실하게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색채를 가진 작품이 없었어요. 그 정도는 없었어요. 거의 다 이제 개인의 어떤 서사 차원에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역사적 현실을 다루거나 좀 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이 표현되는 이런 것들은 잘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소년이 온다가 되게 의외였어요. 엄청 의외였어. 아, 이런 작품도 쓰시는구나. 근데 이제 나름 그 소년이 온다를 쓰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몰랐을 때는 뭔가 작품의 분위기가 요 기점으로 팍 하고 달라지는 느낌이 좀 있긴 했었죠.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도 이 소년이 온다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어보시면은 앞부분에 이 화자인 경아가 이미 소설가라는 직업을 갖고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K씨와 관련된 너무나 아픈 기억을 가지고 그 도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실상 간접이라고 K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직접적으로 이미 소년이 온다를 쓴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제 K씨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뭐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거나 광주라고 언급하게 되면은 작가의 개인성이 너무나 많이 투영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사실 어쨌든 이게 소설이라는 장르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 인물의 이름이 한강이 아닌 것은 경아라는 소설적 인물을 띠고 있는 것이니까 약간의 거리를 둔 것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꽤나 직접적으로 그 시기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어지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좋아하는 한강 작가의 작품 또 우리가 한번 많이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작별하지 않는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저도 찾아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들, 북토크나 이런 것들, 한강 작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좀 있긴 한데요. 사실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게 된 것은 이미 한강 작가가 눈 관련한 작품들을 썼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이라는 단편을 쓰셨고, 그걸로 상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원래 눈 3부작을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눈과 관련된 작품을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쓰려고 했던 게 원래 작별하지 않는다였어요. 원래 이 작품을 쓰려고 했대요.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려고 했는데 요게 조금 잘 써지지 않아서 그러다가 쓰게 된 것이 작별이라는 작품이었고, 작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작별이라는 작품이었고, 고은혁은 이제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벤치에 앉아서 녹게 되는 눈 사람의 이야기죠. 눈으로 만들어진 여자의 이야기인데, 그 작품도 상당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상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작별,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눈 3부작을 기획을 어느 정도 처음엔 했던 건데, 집필 단계에는. 근데 사실 이 작별하지 않는다가 너무 길어졌대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엔 이 정도 분량으로 쓸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소설가들,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쓰다 보니까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고, 이것은 좀 어떤 그 3부작이란 이름의 단편들끼리 어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좀 더 긴 작품으로 쓰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작별하지 않는다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 작품 자체는 2015년부터인가 쓰려고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15년부터 쓰려 했던 작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꽤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8년에 그렇고 이제 뭐 거의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2018년부터도 이제 그 편집부에서도, 문학경매 편집부에서도 곧 나온다, 올해를 강타할 한국 문학의 대작 하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 곧 나온다 소문을 이제 흘렸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3년이 더 흘러서야 결국에는 작별하지 않는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뭐랄까 생각보다 길어진 부분들이 있긴 한데 2015년부터 쓰려고 했던 이 작품이 왜 바로바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건 뭐 작가 입장에서 잘 써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계속 고치고 싶고 늘 고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뭔가 계속 써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강 작가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한강 작가 피셜로 대략 10개의 버전을 썼대요. 10개의 버전을.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 기억하시죠? 뭐 맡겨진 소녀나 이처럼 사소한 것들로 이제 올해 한창 유행했었던 클레어 키건 역시도 하나의 이야기를 쓸 때 수십 가지의 버전을 쓴다고 해요. 수십 가지의 버전을. 하나의 작품을 발표할 때 어떤 인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 가지 버전을 쓴다고 하는데 한강 작가 역시도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위해서 한 10개의 버전 정도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결국엔 고르고 골라서 이 작품으로 나오게 된 거겠죠. 그래서 원래부터 쓰려고 했던 이 작품이 어떤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첫 번째 몇 가지 언급할 수 있는 한강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27살 때인가 한강 작가 말로는 20대 후반에 제주도에 가셨던 때가 있었대요. 제주도에서 어떤 이제 할머니의 집에 2층에 새를 놓고 3, 4개월 정도 살았대요. 물론 이제 뭐 친척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새를 놓는 어떤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그 집에 3, 4개월 정도 새를 들어서 살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바로 그 시기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 3, 4개월을 20대 후반에 지냈던 그 시기들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하기도 했고 좋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할머니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한강 작가라면 할머니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전파사를 가야 됐나 봐요. TV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 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그 왜 이 리어카 같은 거 그런 거 끌고 거기에다 이게 TV 묶어놓고 이렇게 슬슬 걸어갔대요. 근데 어느 길을 가다가 이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반대편에 어떤 담벼락 같은 돌담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거기를 보면서 할머니가 문득 이야기를 해주던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총 맞고 죽었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거죠. 한강 작가 역시도 뭐 사삼을 아예 몰랐던 것은 아닐 수 있으리라 하는데 사삼이 생각보다 이제 대중 속으로 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역사적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떤 국민적인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많진 않았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들만 보더라도 이 사삼이 조명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니거든요. 그 비극의 역사 크기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27살 그 무렵에 3, 4개월 살면서 그 할머니랑 지내는 동안 우연히 그 이야기를 돌담을 걸으면서 여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듣게 되고 그 기억을 늘 갖고 있었대요. 그 기억을. 물론 그 당시는 당연히 너무나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써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기억을 갖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실제로 이 작품 속에서도 이제 경아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 한 달 뒤인가 꿈을 꾸셨대요.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 한 달 뒤인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바로 이 작품 처음에 나오는 꿈이에요. 이 작품 초반에 나오는 꿈 아시죠? 작품에 딱 그 첫 몇 페이지 넘기면 바로 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어떤 곳에서 눈을 떴는데 이상한 뭐 통나무 같은 것들이 눈이 쌓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박혀있고 마치 묘비처럼, 근데 갑자기 발 밑에서 물이 차오르더니 계속 밀물이 밀려 들어오고 이 봉분들 이 묘지인가 여기 어떡하지, 이것들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부분의 묘사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머릿속으로 이제 소설적 장치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꿨던 꿈이래요. 실제로 꿨던.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니까 꽤 오래전에 이미 꿨던 꿈인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경아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꿈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대요. 당연히 을에 이제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였으니까 광주에 대한 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광주에 대한 꿈이겠구나.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나중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면서 느끼면서 사실 더 적절한 곳을 사용하게 된 것이기도 하죠. 실제로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꿈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뒷부분에 작품의 후반부에 이제 이 새 그림자가 촛불로 인해서 벽에 막 크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새가 막 앵무새가 아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꿈꾸미래요. 실제로 어떤 그 그 새가 벽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아니 했던 그 꿈도 꾼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도 작품에 살려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미지들을 늘 이제 인상적인 것들은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시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여러 개가 사실 그 당시에는 불분명하지 않았던 것들, 그 당시에는 이게 작별하지 않는다나 뭐 사삼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개인적인 기억들이 하나하나 마치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제 톱니바퀴에 물리듯이 결국 딱 작품으로 나온 거기도 하죠. 아주 신기한 일이죠. 대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작품의 표지 이제 보셨죠, 여러분? 이 표지. 이거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전 사실 이거 표지에 대해서 약간 되게 두꺼운 구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사실은 한강 작가가 촬영했다고 하긴 그런데 한강 작가의 작업물 중에 하나예요. 비디오 작업물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를 따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요게 천이에요, 천. 큰 거즈 천이라고 하더라고요. 흰 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흰 천이고, 사실은 이 양옆에서 흰 천을 두 명이 들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한강 작가가 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같이 작업했던 제자라고 해야 되나? 두 명이 이렇게 각각 천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들고 가는 거를 중간에 자른 거죠. 여기 부분이 원래 흰 천이고 여기에 이제 누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잡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저도 처음에 약간 헤일인가? 두꺼운 구름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북커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지로 좀 더 보여드리면은 이번에 찾으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한강 작가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한강 작가 공식 홈페이지에 I do not bid farewell 2018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이 작품 2021년에 나온 거예요. 2018년이면 한강 작가가 이제 곧 이 작품을 아마 집필하고 뭐 그런 이제 열심히 쓰고 있던 그런 시기일 거예요. 근데 이미 I do not bid farewell,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이름으로 이미 비디오 아트를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목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요. 쓸 때부터 이미 어떤 이런 작품들, 이런 기존에 했었던 이 작품, 이 비디오 아트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이는 거죠.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이제 두 인물이 천을 잡고 있잖아요. 천을.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작품의 커버가 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작품의 내용으로는 원래 18분짜리 영상이라고 하는데 전 영상을 볼 수는 없어요. 여기 원래 카네기 뮤지엄에서 이제 전시를 했던 건데 유튜브에 공개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50초짜리로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요 두 인물이 한라산에서부터 요 천을 잡고 이렇게 잡고 앞뒤로 잡고 계속 내려오는 그런 영상이라고, 18분짜리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술 이제 작품, 예술 기획인 거죠. 그래서 50초짜리 영상이라도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쵸, 투 채널로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은 한강 작가님이시고 두 명이 이렇게 맞잡고 한라산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는 그런 이제 비주얼 아트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실 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어떤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좀 더 명확한 이미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커버로 이렇게 쓰인 거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작품으로 있는데 요거 약간 역시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는 요게 꿈의 장면 같지 않나요? 요 미술 작품 역시
눈 덮여 있는 곳에 나무들이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 이건 역시도 비슷하게 좀 느낄 수 있기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작업을 해두신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 천이 막 부풀고 이런 장면들은 후반부에 보면은 정심이 바닷가를 딸 이제 그 인선과 바닷가를 나가서 이렇게 옷이 크게 부푸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 역시 겹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런 것들을 아느냐는 사실 어떤 독자의 감상에서 꼭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작가로서는 많은 것들을 이미 본인도 몰랐겠지만 사실 이렇게 작품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예비하고 있었고, 이제 그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작업물로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조립이 되듯이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지 비주얼 아트가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 좀 신기해가지고, 요게 구름이 아니라 흰 천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은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주 방언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방언이 되게 좋았다, 너무 슬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소년이 온다도 방언이 있었고 사투리가 있었고, 이 작품 속에서도 이제 사투리가 있잖아요. 참 재미있게도 이제 사실 제주 사투리는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거나 제주 사투리 들어보면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뭐 우리가 솔직히 전라도 사투리, 뭐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다 알아들을만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제주도 사투리는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사투리를 좀 구사하신 옛날 분들 사투리는. 근데 이 작품 속의 사투리는 아주 심하진 않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 이제 편집 과정에서 검수를 거치면서 나름 다 조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로 꾸며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한강 작가가 이 작품을 쓸 때 제주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본인이 사투리를 이제 잘 하진 못하니까 10년 전 정도에 이 당시부로부터 한 10년 전에 한강 작가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직 생활을 하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결국에 이제 나오시긴 하셨는데, 그 당시에 한 학생이 제주도에 살았다는 것을,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셨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해서 한 10년 만에 연락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제로 연락은 하셔가지고 도와달라, 그 번역료를 줄 테니 사투리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도움 덕택에 자기가 이제 글을 쓰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그걸 사투리로 바꿔서 고치는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한강 작가 역시도 제주도 사투리에 익숙해지면서 본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은 좀 해야 되니까 또 문학동네에 편집자 중에 한 분이 제주도 출생이 있대요. 출신이. 그래서 그분이 또 여기 이제 뒤에 그 책임 편집이 이상술이고 그 옆에 편집이 김내리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작품 뒤에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김내리 편집자가 제주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자기가 이제 썼는데 그걸 한 번 더 고쳐주셨고, 또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분의 또 어르신들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교정을 받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이렇게 사투리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교정을 받으면서 제주 방언 역시도 좀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저는 옛날에는 말이죠,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사투리를 안 쓰는 작가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서울 배경인 작품들이 많고, 요즘 뭐 사투리를 그렇게 심하게 쓰는 사람들이 좀 젊은 세대에서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향토색이라고 느껴질 만큼 사투리를 강하게 쓰는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사투리가 되게 읽기 힘들고 때로는 뭐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그것이 진짜 한국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살아있는 말 같다는 느낌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 방언을 안 쓰고 작품을 쓴다고 하면은 뭐 약간은 반쪽짜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경상도 배경인데 경상도 사투리가 하나도 안 나온다, 다들 말끔한 서울 사투리만 쓴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이상한 일이잖아요. 약간의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모든 사투리를 다 통달할 수 없는 노릇이고, 괜히 실수해서 뭐 잘못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소년이 온다에서도 사투리도 있었고, 광주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도 있었지만, 이 작품 속에서도 제주 방언을 이제 여러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려내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절단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이 인선이라는 인물이 경화의 친구 갑자기 연락이 오는 앵무새를 살려달라고 하는 인선이라는 인물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장면? 실제로 우리는 사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뭐 주변에서 경험할 일이 많지 않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알더라도 그거의 치료 과정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치료 과정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전 진짜 읽으면서 너무 아픈 거야. 그게 너무 이렇게 치료하는 거구나.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읽으면서 너무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한강 작가의 지인 중에 한 분이 친구가 손가락이 절단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문안을 가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봤다는, 이제 그렇게 들었다는 거, 들었다고 했나 봤다고 했나, 아무튼 실제 친구가 절단 사고를 손가락을 절단됐었대요. 그래서 그 치료를, 그건 실제 치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적인 게 아니고 실제 방법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신경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3분마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근데 이 장면이 너무 결정적이에요. 사실 작품의 정말 핵심과도 가깝고 이 장면 하나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을 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너무 중요한 장면이고 사실 작품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주는, 신경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돼. 이게 이제 읽고 나면은 무슨 의미인지 작품 전체를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되게 단순한 표현이나 그냥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하지만 알고 나면, 이 작품을 다 읽고 나면은 너무 명확하죠. 이 의미가,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서 작품의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잖아요. 이 모든 게 딱딱딱 맞춰지면서 사실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완벽하다거나 뭐 이렇게 쓰는 작가는 사실 이제 한강 작가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제 뭐 서사를 치밀하게 꾸미시거나 이런 작가는 아니긴 하지만 몇몇 장면들은 사실 그냥 이 작품 전체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핵심을 그대로 꼬집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절단 치료 과정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의미심장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친구가 절단 사고를 경험한 일이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작가들의 삶은 정말 기억하고 아껴두고 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글로 어떻게든 쓰고 이런 경험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괜시리 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작가랑 친구하지 마라. 글 쓰는 사람이랑 친구해서는 안 된다. 글 쓰는 사람 앞에선 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왜? 네 이야기 다 갖다 쓴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있거든요. 작가들은 늘 자신이 듣는 이야기, 주변 사람의 어떤 일,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몰래몰래 쓰거든요. 몰래몰래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거를 사겨두고 있다가 쓰거든요. 제가 보기에 한강 작가의 여러 인터뷰를 보고 또 그간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강 작가의 특징 중에 하나, 버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강 작가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늘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늘.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거의 의미는 뭘까? 이거를 늘 질문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나 이 북토크 영상들을 보는데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쓰세요. 어떤 경험을 두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계속 그거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딥하게 뚫고 들어가서 우물 속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이게 한강 작가가 실제로 한 표현이긴 한데 우물 속에 들어가서 그 의미를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삶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나 경험들이 그 의미를 계속 탐구하면서 진짜 의미를 만들어내거나 찾아내거나 적절한 곳에 쓸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많이 생각했다. 한 겨울 내내 1년 내내 생각했다. 그니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또 의미심장한 장면으로 다 살려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의
한강 작가의 이 작별하지 않는다 기억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몇 개 했는데 벌써 30분이 넘게 흘렀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원래는 작가 이야기를 좀 더 뭐 몇 년대에 태어나서 어떤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있고, 사실 한승원 작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거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역시 장난이 아니군요. 이것이 바로 그 작가에 대한 애정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전에는 여러 번 언급한 적은 있지만 한강 작가의 뭐 북커상을 받았고 이런 너무 수상 소식들은 너무 유명한 거고요. 그 중에서 좀 그래도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Future Library 프로젝트예요. 미래도서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이미 기사로나 최근에 조명받으면서 찾아보시면서 아시게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일종의 어떤 프로젝트고요. 예술 프로젝트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이제 그 예술가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 사이트도 있습니다. Future Library라고 해서 사이트도 있는데, 한 예술가가 주도로 해서 100년 뒤의 문학, 후손들을 위한 100년 뒤의 문학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2013년인가 2010 몇 년부터 이제 한 명씩 매해 작가 한 명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요. 어떤 작품의 원고를. 그 작품의 원고를 그 이제 선정이 되면은 땅에 심어요. 나무와 함께 심어요. 땅에 묻어요. 물론 당연히 사실 도서관 안에도 넣어놔요. 그리고 그거를 공개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2114년까지. 그러니까 2014년에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인가 그럴 거예요. 맞나? 아니, 그건 아니겠다. 한강작가 몇 회째라고 했으니까 201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작품을 이제 지금 한강작가도 2회인가 몇 회 선정자로 선정이 되어서 작품이 묻혀 있습니다. 도서관 어딘가에 꽂혀 있어요. 근데 공개가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2114년까지. 이거에 대해서 나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 유튜브 댓글들은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해요. 보면은 열불나 죽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막 헛짓거리 한다, 뭐 이런 댓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Future Library 프로젝트거든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2114년에 현재 이걸 심으면서 이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못 읽어요. 이거 자체가 시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프로젝트 시의성 그 자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미래에 태어난 누군가가 읽게 된다는 것이요. 진짜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유산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쓰는 것이죠. 근데 아들도 못 읽겠죠. 아무래도 2114년까지 글쎄요. 우리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달하냐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아마 못 읽겠죠. 우리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다 못 읽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의미 자체가 우리 이후의 세대, 우리 이후에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읽게 되는 것. 그래서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입니다. 참고로 제 1회 선정자는 마거리 애트우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아시는 시녀 이야기의 마거리 애트우드가 1회 스크리블러 문이라는 작품으로 아마 이름이 지어져 있지만 역시 아무나 못 읽기도 하고, 한강 작가의 작품은 제가 지금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영어로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들 관련한 이야기라고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114년에 그런 특이한 이력들도 있다. 이미 그때 전후로 해서 뭐 북커상도 받으시고 사실 해외에서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던 작가이기도 하고, 왜 의심했을까요? 과거의 나, 한 달 반 전의 나, 왜 의심했을까요? 한강 작가가 수상할 것을 왜 의심했을까? 그렇게는 말하지 말걸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약간 그 흰 강보처럼 베넷 저고리를 감싸서 묻기도 하셨죠.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작별하지 않는다도 계속 이야기하게 될 거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좀 생각난 김에 까먹을까봐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다능 이미지나 눈 이미지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잖아요. 한강 작가가 눈 이미지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흰이라는 이 작품을 다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왜? 흰은 말 그대로 흰 것에 대한 이미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사실 한강 작가의 개인적인 삶과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과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밀접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한강 작가의 자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여겨져요. 근데 이게 어떤 소설의 형태로, 어떤 이야기의 형태로 많이 닮았다기보다 경험상의 형태로 많이 닮아 있고 어떤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뭐 히라버 시간도 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흰이 진짜 시적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산문시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고요. 안에 펼쳐보시면 여백이 정말 많고 이게 소설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상 산문시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흰을 오랜만에 다시 펼쳐보면서 두 개의 챕터 정도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 챕터를 읽어봐 드릴 테니까 작별하지 않는 달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미지를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실 27페이지에 있는 흰 도시거든요. 흰 도시.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는 이 작별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주 배경이 아니에요. 이 도시는 제주가 아니고 바르샤바예요. 바르샤바인데 이 서술이 묘하게 시대도 그렇고 너무 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이미지랑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고 싶습니다. 27페이지 흰 도시. 1945년 봄 미군의 항공기가 촬영한 이 도시의 영상을 보았다. 도시 동쪽에 지어진 기념관 2층의 영사실에서였다. 1944년부터 10월부터 약 6개월여 동안 이 도시의 95%가 파괴되었다고 그 필름의 자막은 말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나치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던 이 도시를 1944년 9월 한 달 동안 극적으로 독일군을 몰아내고 시민 자치가 이루어졌던 이 도시를 히틀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깨끗이 본보기로서 쓸어버리라고 명령했다. 처음 영상이 시작되었을 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보였다. 희끗한 눈이나 얼음 위에 약간씩 그을음이 내려앉아 얼룩덜룩 더럽혀진 것 같았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도시의 모습이 가까워졌다. 눈에 덮인 것도 얼음 위에 그을음이 내려앉은 것도 아니었다.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부서져 있었다. 돌로 된 자네들의 흰빛 위로 검게 불에 탄 흔적이 눈 닿는 데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오래전 성이 있었다는 공원에서 내렸다. 제법 넓은 공원 숲을 가로질러 한참 걸으니 옛 병원 건물이 나왔다. 1944년 공습으로 파괴되었던 병원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한 뒤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종달새와 흡사한 높은 음조로 새들이 우는 울창한 나무들이 무수히 팔과 팔을 맞댄 소로를 따라 걸어 나오며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번 죽었었다. 이 나무들과 새들, 길들, 거리들, 집들과 전차들, 사람들이 모두. 그러므로 이 도시에는 70년 이상 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시가의 성곽들과 화려한 궁전, 시 외곽에 있는 왕들의 호숫가 여름 별장은 모두 가짜다. 사진과 그림과 지도에 의지해 끈질기게 복원한 새 것이다. 간혹 어떤 기둥이나 벽들의 아랫부분이 살아남았을 경우에는 그 옆과 위로 새 기둥과 새 벽이 연결되어 있다. 오래된 아랫부분과 새 것인 윗부분을 분할하는 경계, 파괴를 증언하는 선들이 도드라지게 노출되어 있다. 그 사람에 대해 처음 생각한 것은 그날이었다. 이 도시와 같은 운명을 가진 어떤 사람, 한 차례 죽었거나 파괴되었던 사람, 그 을린 자네들 위에 끈덕지게 스스로를 복원한 사람, 그래서 아직 새 것인 사람, 어떤 기둥, 어떤 늙은 석벽들의 아랫부분이 살아남아 그 위에 덧쌓은 선명한 새 것과 연결된 이상한 무늬를 가지게 된 사람. 이게 이제 흰의 27페이지에 있는 흰 도시라는 챕터인데 이 도시는 당연히 이제 제주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저는 오늘 문득 다시 펼쳐보면서 이 문장들을 읽는데 작별하지 않는데 이 제주와 너무나 뭔가 이미지상으로 겹치는 듯한 느낌, 특히나 이 도시와 같은 운명을 가졌다, 한 차례 죽었거나 파괴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작품의 내용과 공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드리고 싶기도 했었고 또 하나 좀 읽어봐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북토크를 해야 되는데 눈보라라는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눈에 대한 이미지에 한강 작가가 느끼는 바가 여기에 좀 잘 드러나 있긴 하거든요. 한강 작가가 생각하기에 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요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보라. 몇 년 전 대설주의보가 내렸을 때였다. 눈보라가 치는 서울의 언덕길을 그녀는 혼자서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우산을 썼지만 소용없었다.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다. 얼굴로 몸으로 세차게 휘몰아치는 눈송이들을 거슬러 그녀는 계속 걸었다. 알 수 없었다. 대체 무엇일까? 이 차갑고 적대적인 것은. 동시에 연약한 것, 사라지는 것,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이것은. 이렇게 짧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눈에 대한 이미지, 이 차갑고 적대적인 것, 동시에 연약한 것, 사라지는 것,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것. 이 이미지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동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눈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차갑고 너무나 차갑고 압도적이면서 그러나 결국엔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 너무나 차가워 적대적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도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힘내서 한강 작가가 쓴 눈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찾아서 좀 읽어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흰이란 작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까먹을까봐 제가 미리 좀 읽어드렸고요. 사실 이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1시간이 짧군요. 시간을 일부러 맞출 필요는 없지만 하던 이야기는 다 해야겠죠. 사실 이 작품을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넘쳐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논문 사이트들을 찾아보셔도 그렇겠지만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해설, 분석 넘쳐나요. 정말로 정말 많아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역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한강 작가를 좋아하는 한 명의 일개 독자일 뿐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해석이나 의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을 이데올로기나 이념, 거대한 권력, 지배계급, 정의 이런 이제 프레임을 통해서 해석하려 드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런 해설은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가 또 있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구태여 지금 우리가 작별하지 않는다를 다루면서 4.3 이야기에 대한 어떤 사건의 전개라든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것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다루기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강 작가는 늘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그 사건 자체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결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채식주의자도 그렇고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결국에 늘 한강 작가는 폭력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폭력과 고통받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과 고통받는 존재들. 소년이 온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문학에서 거의 한강 작가는 폭력, 고통받는 존재들, 고통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비단 한 어떤 계층이나 한 성별이나 하나에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인간 모두가 공유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삶의 기본 조건과도 같은 것이에요. 한강 작가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것은 한강 작가 여러 인터뷰를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또 역사적으로 일어나 왔던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이 모든 폭력들, 일상적인 그 모든 폭력들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고 늘 묻는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묘사하는 폭력, 묘사하는 고통, 묘사하는 고통받는 이들은 모두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제 늘 채식주의자와 관련해서 솔직히 이제 에코페미니즘적인 시각이라든지 그런 식의 분석도 많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작별하지 않는다는 거대 정부의 어떤 정의라든지 국가 권력의 어떤
압도,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년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서술하는 분석들, 논문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이런 분석을 넘어서 다른 분석을 시도하는 시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강 작가는 늘 폭력, 삶의 근본적인 그것이 왜 존재할까? 의미는 무엇일까? 그 고통받는 존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들에 집중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년이 온다 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소년이 온다를 정말 극찬하면서 너무나 소름 돋게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소년이 온다를 읽어보시면 너무나 처참한 사건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광주에 대해서 그 사건의 규모나 사건의 피해, 사건의 뭐 이런 디테일한 숫자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서술하지 않아요, 잘. 본인은 맞아요. 한강 작가 본인은 그런 자료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잘 쓸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쓰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 개인의 서사 차원에서 그 고통받은 인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되게 좁은 시각에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사건이 있는데 일부만을 보여줘요. 근데 그 일부를 너무나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일부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통해서 일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강 작가는 그 일부가 전체를 대변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서사로 보여주는 거대한 비극이라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했었던 것이고요. 소년이 온다도 그렇고 작별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사실 물론 여기서는 소년이 온다랑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늘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소년이 온다보다 더 많은 거리를 두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늘 개인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소년이 온다랑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해 보시려면은 소년이 온다에서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전달하고 고통을 전달하고 있지만 되게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직접적인 증언. 뭐 혼의 형태든 아니면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시간이 지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직접적인 증언들입니다. 생존자들의 혹은 뭐 아까 말한 대로 일부는 혼이니까 이런들. 근데 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죠. 혹시 뭐 그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대부분의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대리자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대리자를 통해서. 그게 주로 인선입니다. 인선. 경화가 인선 이야기를 많이 듣죠. 물론 아예 직접적인 증언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심의 이야기, 인선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거나 인선의 어머니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조차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인선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인선이 엄마가 이렇게 말해줬어 하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인선이 갖고 있는 자료들, 엄마가 모았다는 그 자료들 역시도 어느 정도 다 인선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소년이 온다랑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장 손쉬운 방법들, 직접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대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을까? 왜 정심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인물 속에 이 4.3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딸의 모습으로 맞아요. 사실 이미 짐작하신 것처럼 이 광주 1980년 광주 이야기와 그리고 이 1948년 4.3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시간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제주 4.3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았고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는 너무나 뼈에 진짜 사무치는 일이지만 육지 입장에서는 사실 옛날에는 제대로 된 이야기도 잘 듣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뭐랄까 이 이야기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지만 광주 이야기는 우리가 대부분 알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만큼 시간 자체가 30-40년 이상 더 앞선 일이기도 하고 그 시간 차이가 이미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돌아가신 상황. 그러니까 더 이상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직접 증언보다는 대리자를 통해서 소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다.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고 한강 작가가 실제로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소년이 온다랑 굳이 다르게 대리자를 드러낸 것은 시간 차이가 너무 나기도 하고 동시에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시간 차이가 나는 만큼 이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알 수 없는 것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이고 아직도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일이고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무지의 영역에 놓여 있다. 그 거리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명쾌하게 볼 수 없는 그 거리감, 바로 그것 때문에 대리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4.3의 경우는 증언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너무나 오랜 무관심 속에 있어 왔고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것도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것들이 공백으로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정심이 아닌 인선, 딸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방법이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정심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딸, 인선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인선은 우리 세대잖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뭐 여러분 개개인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 감각이 있잖아요. 인선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인선도 바로 우리 세대란 말이죠. 1940년대 이 일을 겪었던 이 시대의 고통을 눈앞에서 봤던 그런 인물들과 다르게 그 이후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심의 이야기를 인선이 끌고 온다는 것은 현대로 그 이야기를 끌고 온 듯한 효과를 주기도 하고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합니다. 분석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현재성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죠. 정심의 이야기가 정심이 그대로 전달했더라면은 물론 그래도 이 역사가 여전히 현재하고 있고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기도 하지만 인선이라는 대리자, 지금 세대의 대리자를 이용함으로써 좀 더 그것이 지금 이야기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할 3분마다 한 번씩 피를 해서 신경이 죽지 않게 해야 할 이야기처럼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소설적 장치라고 생각할 만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작가가 얼마나 의도하는지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작가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은.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글을 이제 많은 작가들을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정말 작가들은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문장들, 조사, 문장 하나, 문단 하나, 단어 하나에도 정말 의미를 담아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려운 분석도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이어지는 작품처럼 여겨지고 둘 다 어떤 거대한 역사적 비극을 개인의 서사 차원에서 개인이 전체를 대변하게끔 보여준다는 점이 너무나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두 개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대리자의 존재, 직접적인 증언이냐 아니면은 한 단계 뛰어넘은 그래서 공백이 좀 더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느냐 그런 차이를 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사실 큰 의미는 개인 독자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이런 분석은 그냥 이제 분석일 뿐일 수는 있긴 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은 아니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들을 알아두시면은 이제 다른 작품들을 추후에 다른 작가의 다른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왜 이런 식의 서술을 고집했을까라는 것들이 아까 한강 작가가 늘 하는 것처럼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강 작가의 목소리를 좀 따라해보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늘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4.3과 관련돼서 이 작품을 어떤 거대한 구조로
큰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 한강 작가의 작품을 독해하는 기본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늘 기본은 무엇이다? 삶의 근본적인, 이것은 누구나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세상이 폭력으로 되어 있다, 폭력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살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폭력과 고통받는 존재들이 있다. 그것에 늘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뭐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 출간 이후로 뭐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축전도 안 보냈죠. 문체부 장관 명의로 축전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는 그 정도 상 받으면은 보통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는데 블랙리스트 관련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이후에 청와대 만찬도 거절했다는 걸로 뭐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그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제 깊은 오해예요. 깊은 오해. 이런 시각 자체가 이 역사적 사건을 다뤄서 이념을 다루고 있다든지 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다든지, 이렇게 한 작가를 어느 한 방향으로 내리찍고 이 작가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리찍는 것 자체가 사실 작품에 대한 깊은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강 작가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고, 제가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도 당연히 정치 성향을 갖고 있게 하겠죠. 근데 늘 그 과정 속에서 한강 작가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작품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대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이다. 그것이 가장 근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사실 뭐 이제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보자면은 그런 흐름이 훨씬 자연스럽긴 해요. 이제 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강 작가 작품에 대한 깊은 오해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추가적으로 이 작품에서 몇 가지 이미지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좀 되짚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크게 뭐냐면은 새예요, 새. 새는 사실 어느 정도 뚜렷합니다. 이 새라는 이미지는 한강 작가의 기존 작품들, 소년이 온다를 읽어보셨으면 더더욱 아마 아시겠지만, 새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소중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 이 작품 속에 쓰여지는 새의 이미지는 그냥 뭐 이렇게 물론 앵무새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물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냥 소중한 것이에요. 단순히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것. 생명과도 같은 정말 소중한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작은 새의 날갯짓 뭐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소년이 온다에서도 이 일부 초반부에서 동호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소중한, 그러니까 혼 이야기를 할 때 새처럼 묘사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소중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인선이 경아에게, 비육식자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인선이 경아에게 난데없이 앵무새에게 밥 줘, 앵무새를 구하러 가줘 이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 그냥 그 어떤 말로만 보면은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 이런 부탁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어쨌든 문학 작품이에요. 이건 문학 작품이잖아요. 그 의미를 좀 더 되짚어 보면은 소중한 것을 지키러 가죠. 오늘이 아니면 안 돼. 내일이면 소중한 것이 죽을 수도 있어. 이 소중한 것을 지키러 가죠. 부탁이야.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부탁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절절한 부탁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표면상으로 읽으면은 아니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부탁해.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 뭐 오랜만에 그렇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으로서 소중한 것을 지켜줘. 구하러 가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 소중한 것. 은근히 이제 한강 작가 작품에서 이 혼과 관련해서 늘 가볍고 소중한 것, 이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이 작품에서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어떤 이미지, 또 심상 중에 하나는 눈이죠. 눈. 아까부터도 계속 이야기했던 눈인데요. 눈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위험한 거, 너무나 곧 이제 뭐 춥게 만들고 뭔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한강 작가가 이 작품에서 좀 많이 쓴 것 중에 하나, 이 눈이란 이미지는 뭐냐면 본인 인터뷰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 연결 짓는 것이에요. 눈은 세계와 세계 사이의 틈을 메우는 것이고요. 한강 작가 본인 표현으로는 신이 없는 자리에 신을 대신에 채우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신이 없는 자리에 신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 모든 것 사이를 연결 짓는 것,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처음에 경화가 인선의 집을 찾아가요. 그죠? 눈이 미친 듯이 오기 시작하죠. 앞뒤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 눈 속을 뚫고 집 안에 들어간 순간, 이 눈이라는 그 과정을 뚫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집으로 들어간 순간부터는 비현실적인 일들이 드러나거든요. 죽었던 새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인선의 혼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눈 속에서 이 집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약간 비현실적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도 이거 자체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눈이 쌓여있는 이 풍경들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결국에 이 눈으로 쌓여있는 이어진 것, 어떻게 생각하면은 과거 제주의 고통과 현실의 제주가 이 집에, 이 눈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얽혀져 있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과 경화와 인선이 이 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삶과 죽음, 이 작품 속에서 특히나 앵무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고 이러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거 자체가 눈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눈은 여기에서 주로 연결짓는 것,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잡히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뒤에 이런 문장들도 있잖아요. 눈을 맞으면서 이 눈을 그들도 맞았을까? 내가 지금 맞고 있는 눈, 비가 그들도 맞은 것과 똑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한 것처럼 연결되는, 과거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고통이 눈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은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고통이 이어져 있고, 그들의 존재와 내 존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을 생각해야만 한다. 마치 3분마다 한 번씩 신경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찔러야 되는 것처럼, 피를 흘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제목처럼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나온 것이고, 사실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마치 그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처럼 작별하지 않는다는 실제로 작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작별하지 않을 거야와 같은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이 경화가 눈속을 헤치면서 고통받고 혼과 삶과 죽음이 뒤섞인 이 세계를 경험하면서 끝끝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작별하지 않을 거야,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결이죠. 이것이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작품의 초반부에 경화는 누구보다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케이시에서 있었던 그 소설을 쓰고 나서 유서까지 미리 썼지만 수신인을 정하지 못해서 언제든 죽을 것처럼 골골대면서 삶을 거의 포기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 인물이 끝에 가서는 작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끝없이 본인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결국 잊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인물의 어떤 상징, 인물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물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작품의 앞과 뒤가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작품에서 너무나 잘 쓰여 있기 때문에 다층적으로 해석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고, 재탄생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립을 보여주기도 하죠. 완벽한 시야를 차단하고 냉기를 주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주로 연결짓는 것으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른 이미지도 적재적소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요건 좀 의외인데 영속적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눈이 펼쳐진 풍경을 보면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녹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녹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 같다는 어떤 영속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눈 덮인 풍경들을 보면은 뭔가 이게 끝이 없다는 느낌, 모든 것이 영원하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아요. 더 이상 세상이 구분가지 않으니까. 앞과 뒤가 눈 덮인 곳에서는 앞과 뒤가 구분가지 않고, 뭐 오전과 오후 너무 눈이 완전히 덮여버리면 시간의 흐름도 완전히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경계가 없고. 이 이미지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정심이 평생 품고 살았던 그 이미지입니다. 인선의 어머니인 정심이 평생 품고 살았던 그 이미지. 운동장에 마당에 시체들이 있고 그 시체 얼굴 위마다 눈이 쌓여 있었다. 죽은 사람의 얼굴 위에 있는 눈은 녹지 않는다. 요거를 이제 이미지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속적인 것. 정심은 평생 그거를 잊지 못했죠. 치매가 오면서 잊게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내부에 가둬둔 것이기도 하죠. 치매를 통해서. 눈이 녹지 않는 것은 영속적인 것, 정심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도 역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요 부분도 좀 뭐 왜 등장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새의 장례를 치러주죠. 처음에 도착했을 때 경아가 새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새의 장례를 치러줘요. 천으로 돌돌 싸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장례를 치러주고 나서 새가 부활을 한 것처럼 느껴져. 너 분명히 죽은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새에 덮여있는, 사실 새를 장례를 치러주면 어떤 일을 하냐면 눈을 쓸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새를 장례를 치러주면서 그 주변에 눈을 쓸고 고이 나무 밑에 묻어줘요. 그건 하나의 사실 제의와도 같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도 같아요. 죽은 이 얼굴 위에 있는 눈을 쓸어주는 행위랑 유사한 것이죠. 근데 그 행위를 하고 나니까 새가 비현실적이지만 살아나서 이야기를 하죠. 살아나서 어른거리고, 그거 자체가 이제 이런 수습되지 못한 죽음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수습해서 제대로 예를 다하고 제대로 공을 다해서 이렇게 보내줄 때 혼들은 다시 비로소 자유롭게 떠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의 제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과거 4.3의 어떤 비극이나 이런 것들, 그때 제대로 어떤 대우받지 못한 혼들에 대한 어떤 처리와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눈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뒷부분에 좀 많이 볼 수도 있기도 하죠. 뭐 불꽃이라는 이미지, 마지막에 뭐 성냥을 켜고 불꽃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불꽃은 전통적으로 희망이라는 이미지랑 많이 맞닿아 있으니까 그런 건 역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불이 켜지면은 뭐 네 얼굴을, 너 손을 잡고 이런 것들도 접촉에 대한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읽어내시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거의 다 하긴 했는데요. 늘 이제 요즘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모든 작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초반부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거나 꿈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보시면은 사실 앞부분에 왜 이 장면을 넣어놨을까 싶은 것들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넣어놨을까? 왜 굳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놨을까? 근데 앞부분에 써놓는 것들은 사실 작품 전체를 상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작품 전체를 녹여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작가가 직접 꿨다던 이 꿈 있잖아요.
근데 이 꿈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이 꿈에서의 내용이 작품 전체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것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앞부분이 좀 멀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훗날 다시 다 읽고 나서 앞부분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것들이 좀 의미심장하게 작품 전체를 상징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강 작가의 작품, 저는 이제 너무 좋아하는, 사실 이제 답도 없는 팬심 때문에 너무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3번까지는 아니고요. 3번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근데 2번 읽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2번 읽어주시면은 처음에 읽었던 좀 뭔가 소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2번 읽을 때 훨씬 잘 소화가 되고요. 비로소 어떤 의미들이 눈에 훤히 보이기도 하고, 한강 작가가 이야기했던 뭐 고통이나 그 연민이라든지 이 고통들 역시도 훨씬 잘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 너무 고통스럽다, 감정의 소모가 크다라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은 요번에 다시 한번 또 읽은 것들 재독을 해보시거나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좀 반까지는 아니고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좀 넘긴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좀 많아지네요. 할 이야기가 좀 많아지는군요. 마지막으로 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이 작품이 인성과 경아라는 이제 두 친구 관계가 많이 묘사가 되긴 하지만, 이 작품은 후반부 3부나 뭐 2부부터 이 3부의 진짜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인물 중에 하나는 정심이라는 것. 정심을 한번 다시 유심히 보시면은 사실상의 진짜 주인공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서 정심에 대한 묘사는 주로 경아의 경험에 의거하고 있고, 그냥 뭐 치매 노인이라든지 나이 많은 엄마라든지 되게 뭐 별 특색 없이 별 어떤 의지도 없고 무기력한 인물로 이제 묘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뒷부분의 정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심은 사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했던, 지금 인성과 경아가 알고자 하는 그 진실에 다가가는 그 노력들을 이미 하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진짜 두 발 벗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인물이 정심이거든요. 그래서 정심이 뒷부분에 가서 훨씬 조명을 받기도 하고, 정심이 얼마나 주체적인 인물이었는지, 능동적인 인물이었는지, 그것들을 이제 인선은 어린 시절에 몰랐죠. 훗날 이제 그 엄마가 모았던 자료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비로소 엄마를 잘 몰랐던 것 같아, 이제 엄마를 알 것 같다, 엄마의 그 뜻을 이어나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인선의 작품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긴 한데요. 인선이 이제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잖아요. 그 고통의 연결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주로 이어지는 이 고통의 연결이 그 이전에 인선의 3부작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제가 신에서 읽어봐드린 부분들만 보아도 한강 작가가 느끼는 이런 일들이 어디선가 일어났구나. 근데 그것들은 전 세계 공통, 또 역사적으로 어디에서나 일어난 일이기도 하거든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베트남을 연결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연결 역시도. 그래서 좀 이 작품은 사실 제주 4.3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 이 인선의 다큐멘터리 부분을 에서 좀 더 이제 끈을 잡고 나아가면은 넓게 확장될 수 있는, 이 제주도라는 지역을 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구석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만 마지막 하나 더 드리고 오늘 모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많았는데 이해가 부디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강 작가의 작품을 더 읽어보시는데 흥미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